벌어들이는 만큼 설비 투자로 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TSMC의 경쟁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건 그거 잘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5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회사들 주가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인텔 EMIB, 요즘에 인텔 관련된 얘기 자주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이 회사가 대단히 핫한 국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공행진하는 미 국채금리가 반도체 투자 심리를 급냉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제가 경제학과 출신도 아니고 지수나 금리, 주가 이건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독특했죠. 오전까지 핫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오후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결국 주가라는 게 미래의 업황을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난 금요일에 주가의 움직임이 합리적인 거라면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건 전망을 하건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는 회사의 주가에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과 주가는 이 표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5개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그리고 중국의 3개 회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 총 8개 회사가 1년 동안에 캐펙스를 얼마나 쓰느냐,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쓰느냐를 집계를 내보면 올해 기준으로 한 8천억 달러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12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는 얼마가 되느냐? 1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1조 달러면 1500조 원이죠.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메모리 반도체로 치환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하는 데 쓰겠죠. 근데 이렇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 8개 회사들이 쓰는 이 돈은 화수분처럼 계속 창출이 되느냐?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위에 있던 5개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5개 회사가 투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가 지금 요 그래프입니다. 이게 요 5개 회사의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합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거의 지금 0으로 수렴해 가고 있죠. 그럼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FCF는 우리가 OCF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금액입니다. 이게 대단히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기업이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에다가 설비 투자를 빼면 요 FCF가 나옵니다. 근데 이 FCF가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벌어들이는 만큼 설비 투자로 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OCF와 캐펙스가 거의 지금 등치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2024년에서 2026년 오는 동안에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은 16% 늘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한 25% 늘었죠. 그런데 그 기간에 프리 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캐펙스를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죠. FCF가 0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AI 경쟁은 거의 군비 경쟁처럼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남는 방법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고요. 하나가 이제 회사채 발행인데, 유상증자는 그야말로 이제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더 내세요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 이건 최후의 수단인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건 회사채 발행인데 말 그대로 이제 빚을 낸다는 거죠. 근데 빚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계약하려고 해도 일단 계약하기 전에 은행부터 가잖아요. 은행 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집을 살 건데 내가 지금 금리 수준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 금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수용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생활비를 건지지를 못하겠다 하면은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수준을 봐가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금리 수준이 너무 높을 때 만약에 자금 조달을 많이 해버리면 미래에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다가 2025년, 2026년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이제 거의 대부분 이란 전쟁 때문이죠.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니 당연히 국채 금리도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이제 회사채 발행인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회사채 발행을 못하겠죠. 그럼 회사채 발행을 못하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내 자력으로도 투자를 못하고 빚을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알아봤었던 올해 8천억 달러, 내년에 1조 달러라는 그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5개 회사 중에 지금 최약체로 평가되는 오라클이 이제 최약체죠. 여기 보시면 이미 FCF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런 회사 중에 한 군데서, 특히 오라클 뭐 이런 데서 야, 나 더 이상 이제 투자 못하겠다. 만세! 손을 들어버리면 투자 경쟁 대열에서 빠지게 되고 그 말은 그만큼의 어떤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고공행진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도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해버렸던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굉장히 이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트럼프를 포함해서 미국의 어떤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1 미션이 뭐죠? 최고의 미션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AI가 단순히 어떤 기술 범주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군비 경쟁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좀 모양이 많이 빠지는 좀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고 투자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리가 너무 높아. 그러면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억제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란 전쟁이 원만하게 종결이 되면 금리가 내릴 거고 그러면 빅테크들의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될 거고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불과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트럼프가 뭔가 이란 전쟁 관련돼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요 테크트리를 타고 뭔가 투심이 또 바뀌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인텔의 EMIB가 패키지 기판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요즘에 인텔 굉장히 핫하죠. 특히나 이 EMIB라고 하는 2.5D 패키지 기술을 통해서 어쩌면 TSMC를 일부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지금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미디어텍이 인텔의 EMIB와 TSMC의 코어스를 이제 AI용 솔루션으로 이제 듀얼 채택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실제로 미디어텍이 설계하는 그 후무 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후무 PC. 이게 이제 프로젝트명 같은 거고 실제로는 구글의 TPU 8번째 버전입니다. TPU V8E죠. 요거가 이제 미디어텍이 설계를 하는데 이거의 패키징을 EMIB-T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면 첨단 패키징 장비를 인텔이 발주를 한다. 그만큼 이제 물량 수주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 기대하는 바 어쩌면 인텔이 좀 이거 EMIB를 통해서 일단 후공정 수주를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까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까지 어쩌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티그룹이죠. 시티그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증권사잖아요. 시티그룹에서는 일단 EMIB-T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TSMC의 경쟁 구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EMIB-T라고 하는 게 ABF 기판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할게요. 그리고 첨단 전력 공급을 위한 ABF 기판 생태계의 기술 준비도는 EMIB-T 채택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EMIB라고 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 다이 1이 이제 GPU가 될 테고 다이 2와 다이 3가 이제 HBM이 될 텐데 요 놈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인터커넥트 브릿지, 요 미니 브릿지죠. 이를테면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겁니다. 근데 풀 사이즈로 쓰지 않고 요 다이 모서리와 다이 모서리를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조각으로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브릿지에 있는 위치 자체는 요 기판 FCBGA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이비덴신코 이런 애들이 공급하는 그 기판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기존에 있는 코어스하고의 어떤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TSMC의 코어스 L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판은 따로 있어요. 요만큼이 이제 FC BGA 기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밖에서 사가지고 오는 거죠.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해주면 요만큼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부분,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GPU하고 HBM하고 요 놈을 연결해주는 LSI, 요 부분이 지금 인텔의 EMIB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까지는 TSMC가 다 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물론 HBM은 밖에서 사옵니다.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패키징에 있어서는 여기가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라고 보면 2, 3층을 TSMC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의 EMI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이면 3층, 1, 2층은 일단 하나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1, 2층과 3층을 붙이는 것만 이제 인텔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 밑에 있는 요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삼성전기나 아니면 이비덴 신코어에서 FC BGA 기판을 공급을 할 때 브릿지, 그러니까 인베디드 브릿지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TSMC는 요 브릿지가 없는 상태의 FC BGA를 가져와서 본인들이 다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미 붙여 있는 상태에다가 칩만 갖다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이걸 좀 주도권을 지느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CT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요 밑에 부분이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패키지 기판 회사들이 브릿지까지 인베디드 시켜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 준비도에 따라서 아마 EMIB가 자리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TSMC의 경쟁 구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건 그거 잘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인텔 EMIB가 패키지 기판 업계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뭐 누군가는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SMI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에 이 회사의 이익이 5% 늘긴 했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2억 2,300만 달러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1억 9,700만 달러 이거밖에 안 나왔다. 한 11% 정도 이제 예상을 벗어난 거죠. 아래쪽으로 벗어난 건데 이건 아마도 스마트폰 칩 때문일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이제 그 매출 부문을 보면, 그 사업부의 실적을 보면 스마트폰 칩 출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태블릿,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커넥티비티, 그리고 인더스트리와 오토모티브 이렇게 쭉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쪽이 원래는 한 20%대 정도를 했었어요. 25%에서 21%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18.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출하가 줄었다는 거죠. SMI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AP나 이런 것들 생산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니에스오시나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의 AP를 이제 생산을 해주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출하가 줄면서 실적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SMIC 뿐만이 아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나노, 5나노 쪽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대요. 왜냐면 지금 3나노는 완전히 박 터지죠. 3나노는 서로 내놓으라고 날리고 2나노도 이제 뭐 곧 나오고 하는데 4, 5나노 쪽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원래 부킹했었던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야 우리 생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잘 안 나가. 이 두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용 AP를 1등, 2등 하는 거잖아요. 이 두 회사가 그 주문을 줄임으로써 그게 자리가 많이 생겼고 그 자리를 AMD가 낼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 땡큐 이렇게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 이제 공상시보에 관련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용 칩이 안 나가다 보니까 칩이 안 나가면 당연히 디스플레이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용 OLED 출하도 연간으로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메모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평년시에 지금처럼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 전체 생산 원가의 한 15% 두 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D램 낸드 합쳐가지고 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 20% 30%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폰이나 갤럭시 S 같은 좀 비싼 스마트폰은 그 출고가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약간 포기하고 대신에 출고가를 이제 스테이 시키거나 아니면 출고가를 좀 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플래그십을 사는 소비자층은 어느 정도 좀 지불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려도 그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저가 쪽이죠. 그쪽에 있는 스마트폰들, 특히나 뭐 200-300불대 아니면 심하게는 $100 이하, 이쪽에는 지금의 어떤 메모리 가격을 수용할 룸이 거의 없어요.
뭐 출고가가 100달러면 여기에 뭐 D램을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어요, 그죠? 아이폰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달러 이하짜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데들은 기존에는 6GB 정도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램으로. 왜냐하면 그 안드로이드를 풀로 돌리는데도 6GB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거의 램 최소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는 너무 비싸서 4GB로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드로이드의 풀 버전을 올리기는 어렵고 안드로이드 좀 경량화 버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올려서라도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아예 이마저도 이제 안 돼서 아예 그냥 모델을 단종시켜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IDC라고 시장조사 회사에서 나는 걸 보면 2027년 중반쯤에는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던 게 좀 약간 완만해진다는 뜻이죠. 완만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과거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00달러 이하 스마트폰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영 시장성을 아마 회복하지 못할 거다. 앞으로는 이 시장은 아예 사라져 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12.9% 정도 삭제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억대 정도 이제 겨우 팔리는 거죠. 많이 팔릴 때 한 12억대 확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12.9% 빠졌다고 하니까 여기 앞에 OLED 시장이 12% 줄어든 거 거의 이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줄어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 말고도 이지키포스트 말고도 다른 방송 몇 군데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뭐 IT의 신하고 뭐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늘리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질문들이 메일로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다 못 해드리고 있는데 크게 민감한 내용이 아니시면 가급적이면 그냥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회신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왜냐면 제가 메일함을 열어가지고 이게 딱 뭔가를 보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그 본업 모드이거든요. 본업이 제가 이제 텍스트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 그 댓글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좀 급하시고 내가 대댓글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실수록 가급적이면 메일보다는 유튜브에다 그냥 댓글 다시는 게 그건 이제 제가 밤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짬을 내가지고 댓글 달아드리니까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